그 오늘 모이신 분들의 제가 최대한 좀 쉽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일단은 글 보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선은 유교를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인간관은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는 명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서 성은 본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그 본성 안에서의 성론은 맹자의 성선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맹자의 성선설은 인간의 선언적 본성은 인의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조건으로 성립됩니다. 그러기에 천명을 받은 인간은 자신의 본성을 잘 구현해 살아야 하는 당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존재와 가치의 일치를 위해 수양이 중요시되었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배경적인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자면은, 이게 주자의 그 수양론까지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배경적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자의 중화설이라고 하는 논변이 있는데 이게 왜 중요시하게 됐냐면은 제가 인용된 문구거든요.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희노애락이 바라지 않는 것을 중이라 하고 바라여 절도에 맞으면 화이다. 중이란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요 화란 것은 천하의 공통된 도이다. 중과 화를 지극히 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편안히 하고 만물이 잘 생육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중화론은 한 인간이란 개인이 세계와 만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요약한 글인데요. 어떠한 국가주의도 아니고 어떠한 민족주의도 아닌 세계와 개인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게 이 중화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중화가 잘 실현이 되면 천지가 다 제자리를 편하게 하고 만물이 잘 생육되는 거. 그래서 개인의 중화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가 이제 제가 이제 뒤에 이제 조금 더 설명할 주자의 중화론의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중용은 중화를 이루는 것이 천지를 기르는 일이라 하였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바라지 않는 것, 미발의 중과 바란 것, 이발의 화. 여기서 이제 그 미발과 이발의 논의가 시작됩니다. 화를 이루는 것이 학문의 기림을 제시하였습니다. 미발의 중과 이발의 화를 구현하는데 여기서 이제 미발이라고 하면 아까 앞에서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했을 때 하늘이 나한테 준 풍부한 그 본성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발은 외물이 접하기 전의 상태로 천명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발은 외물과 접한 상태로 절도에 맞는 화를 구현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양론을 기반으로 남송시대의 주인은 북송시대의 모든 수양 방법을 경이란 글자로 종합합니다. 그 경이란 글자는 서경이라든지 이런 데는 흠이라는 글자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북송시대에는 고요할 정자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위에 와서 경이라고 하는 한 글자로 수양론이 종합됩니다. 자, 그럼 주위의 수양론을 경으로 집대성하는 과정에서 장식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중화설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중화설을 아주 짧게 그리고 조금 더 짧고 그 다음에 좀 편하게 좀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요. 장식과 미발과 이발의 선우를 논한 것이 중화설인데, 그러니까 미발의 수양이 더 먼저인가, 이발의 수양이 더 먼저인가를 논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의는 중화 구설에서 장식의 설을 따라 처음에는 이발의 찰식단에, 즉 단서를 보고 살피는 방법입니다. 자기의 행동을요. 를 중시했는데요. 이제 주의가 이제 이발의 내가 나타난 행동의 기미, 움직임, 마음의 동요 이런 거를 계속 관찰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너무 조급함이 생기고 온유한 성격이 없어지고 내가 너무 급박하게 돼서 난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라고 한 자기의 체험을 이제 장식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발의 수양론이 아니라 미발의 수양론, 자기가 초기에
그 스승으로 삼겼던 연평 선생님이 말한 미발 함양 체인이 이게 먼저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여기가 중화 구설이라고 한 거는 장식과의 이발 수양론이 먼저다라고 한 게 중화 구설이고요. 이제 그거를 깨닫고 미발론을 수양론에 중요시한 게 중화 신설입니다. 그래서 이 중화 신설은 미발의 함량을 중점으로 수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퇴계는 주자서, 전서, 주자전서를 읽고 또 그 기반으로 주자서 저료를 만듭니다. 그럴 정도로 주자에 관해 정말 완벽히 파악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 퇴계가 이제 학문은 그 전부터 거기 잘 하셨지만 그 주자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수양론의 그 미발 수양론이 먼저라라고 할 때에 그 주자서 저료를 읽고 그리고 본인이 그거의 그 기본 전제로 해서 이제 그 퇴계도 어떤 수양론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글은 그래서 수양론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고요할 때의 방법, 그러니까 미발 때 방법, 그리고 이발 때 방법, 그리고 종합적인 방법, 이 세 가지 측면으로 해서 그 수양론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 개입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내가 세상, 나와 세상, 나라는 주체가 세상과 만날 때 어떠한 개입이 돼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 본 것을 다뤘습니다. 예. 일단은 그 미발의 개구를 먼저 보겠습니다. 개구를 여기 뒤에서 좀 설명할 겁니다. 미발의 수양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개구인데요. 개구는 한국어로 말하자면 두려움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문이랑 실려 있으니까요. 이기론은 조선의 성리학에서 세계를 여기서 조금 이기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제 그 개구를 설명해야 되는 게 있어서 제가 이기론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기론은 조선의 성리학에서 세계를 설명하는 방식인데, 리는 천증리, 태극즉리, 성증리 등의 형이상학으로 원리적, 주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요. 원리적 주제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는 기질, 기품, 음양 등의 형이하로 이제 그 형상이 있는, 그래서 말해줄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와 기의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리의 속성이 태극인데, 그리고 또 인간의 본성입니다. 맹자가 얘기한 인이예지라고 하는 그 본성이 그 리의 측면에 속합니다. 그리고 기는 기질, 기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의 측면으로 속합니다. 근데 인간은 이 리와 기를 모두 다 갖고 있는 존재이죠.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증리는 인간에게는 천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로 리가 선언적으로 내재해 있다는 논리입니다. 성리학의 수양론인 중화설은 미발의 본성이 발하지 않는 것이 중이고, 발하여 절도에 맞으며 화를 실현하여 천지가 스스로 제자리를 편안히 하고 만물이 잘 생육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미발의 중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의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인용문은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퇴계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미발의 중이 어떠한 이제 퇴계 언어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좀 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물과 접하기 이전의 미발의 중은 태어날 때 타고난 본성의 성이다. 이것은 시간적인 선우도 없고 일의 대소에도 관계없이 단지 하나의 리로 관통되어 있다. 그런데 물에 감하자 곧 잃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탓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리가 어떻게 쓰이고, 그 다음에 성이 어떻게 쓰이고, 본성의 성이, 그리고 또 이 미발의 중이라는 게 어떻게 조금 퇴계의 실제 말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잘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또 퇴계 수양론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조금 더 설명해야 될 부분이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실은 지금은 그 서구적 학문 체계를 많이 받아들여서 물이라고 하면 이런 사물 전체,
이런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물이라고 하는데 그 이 당시에는 이렇게도 물을 쓰였지만 대부분의 물은 인간, 사람과의 관계, 일 이런 것을 물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사물이라고 하면 서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조금 다른 의미로 쓰였다는 걸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의 기초도 이런 물을 그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이라든지 인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좀 대상으로 봤다는 거를 먼저 이게 먼저 좀 전제가 돼야지 나중에 그 뒤에 나오는 집중의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이라고 하면 처사전물을 말합니다. 내가 일을 접하고 사람을 대하고 이게 바로 그 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락 읽은 그 다음 단락이 마지막 줄의 이제 문장인데요. 처사전물 그 뒤에에서 물. 그래서 즉 사람과의 관계를 물이라 말한 것이지 지금 현대적 용어에서 물체로서의 사물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미발의 상태란 나라는 개인이 천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잃어버리지 않고. 그럼 나라는 개인이 그 잃어버리지 않는 그 미발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용문.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멸하지 않은 때라는 것. 허령의 경지로서 환하게 밝아서 어둡지 않다는 것. 희노애락을 느끼지 않고 사려와 언행이 동요시키지 않는다는 것. 등은 다 적연하게 고요함에 속하니 즉 이른바 미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발을 퇴계가 정의한 때인데요. 자, 그 다음에 쭉 보겠습니다. 예. 그 감정이 일어나지도 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허령의 경지로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예, 이런 상태를 좀 기억해 주시고요. 예, 또 보겠습니다. 퇴계의 이 말은 주자가 사렴이맹, 허령지각으로 정의한 미발을 다시 풀어서 재색해낸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허령한 지각이 환하게 밝은 상태. 퇴계는 여기서 일어나지도 멸하지도 않은 상태하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적연한 고요함을 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고요한 정이 경의 그러니까 북송 시대에는 고요할 정을 중심으로 수양론이 정립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주자에 들어와서 그 불교의 그 묵자수행, 그러니까 정만을 추구하는 세계만이 있으면 세상이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뭔가 이걸로 그 불교의 수양론인 그 고요함 정자와 좀 구별하기 위해서 경자를 가지고 수양론을 쓰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적연한 고요함도 이러한 그 미발의 중을 설명하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 이제는 수양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발 상태의 수양 방법으로는 개구가 대표적입니다. 이제 개구가 성립되는 언어는 또 이제 중용에서 가지고 옵니다. 중용에서는 그 보지도 못한 바에도 경계하고 삼가며 그 듣지도 못한 바에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말에 개신 공구를 줄여서 개구라고 합니다. 퇴계는 이제 퇴계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바라는 거는 내가 보지도 못한 것이지만 또 내게 듣지도 못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지도 못하고 내가 듣지도 못한 거. 그래서 인간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란 상제 혹은 성스러운 존재에 대한 주체의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안자는 논어에서 이제 안자는 공자에 대해서 내 앞에 우뚝 서 있는 듯하고 그를 따르고자 하나 어디로 시작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이 두려워함은 이제 루돌프 우토라고 하는 분이 누멘적인 것이라고 부르면서 누멘은 성스러운 대상을 지칭하여 누멘적인 것이란 성스러운 대상에 대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구가 어떠한 두려움 중에서 어떠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여기저기 이제 끌어와 제가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 밖에 존재하고 있는 성스러운 대상이 나에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사실적인 감각이며 어떤 성스러운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일과도 관련됩니다. 개구는 한시도 늦추지 않는 주체의 긴장감으로 주체가 지니게 되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태도로서의 몸가짐입니다.
퇴계가 성학십도에서 경외 자세로 대월상제를 중시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을 해요. 제사를 올릴 때 그 손을 깨끗이 씻고 술에 자를 바치고 술을 따르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러한 경건함을 또 개구로이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개구의 어떠한 그냥 뉘앙스를 조금 더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발의 신독을 보고, 이제 이발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누구와 만나고 일을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발의 신독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인 수양 방법으로 가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맥락인지는 잡힐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제 개구에 대해서 이 정도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발의 신독 보겠습니다. 이제 퇴계가 말하는 이발의 상태는 겨우 생각하기 시작한 때와 사색하는 때와 이치를 연구하는 때와 사려가 분규를 일으키는 때와 사물에 응세하는 때는 다 감통하여 움직이는 것에 속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미발을 퇴계의 언어로 정의했듯이 이제 이거는 이발을 이제 퇴계의 언어로 어떤 걸 이발의 상태라고 봤는지를 좀 이렇게 제가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발은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죄라라고 말하는 거 기억나시죠? 똑같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가 다 이발입니다. 내가 어떻게 굳이 외형으로 접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상태가 이미 이발입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렇고 또 이렇게 또 외형적으로 드러나서 만나는 상태도 물론 이발이죠.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근데 조금 더 중요시돼서 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기억하시고, 그래서 겨우 생각하기 시작한 때라는 거. 그러니까 중요시되는, 이발의 수양에서 중요시되는 건 겨우 생각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보겠습니다. 수양의 단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체를 요약해서 말하면 인욕을 막는 것과 천리를 보존하는 것, 이 두 가지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수양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이제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하는 걸 이제 알리인욕 존천리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쓰는 용어입니다. 이는 시경에 이러한 그 천리를 막고 인욕을 보존하는 일은 서경에서 이제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이렇게 전수해준 신법이 있습니다. 이 신법은 읽어보겠습니다.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미하니 오직 정밀하고 오직 한결같이 하여 그 중을 잡아라 라고 하는 신법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위태롭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나서 위험하다는 뜻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론 마음의 작용이 미묘하여 자칫 인욕이 흐르기 쉬운 위험성을 말한 것입니다. 이발이란 마음이 사물과 접하여 감정이 일어난 상태이기에 인욕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 인용문은 이제 퇴계 선생이 말씀하신 이런 왜 우리가 이렇게 수양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써놓은 겁니다. 이 정일의 방법에 정밀하고 그다음에 한결같이 하는 게 어떠한 것인지를 이렇게 말한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용문. 능히 마음에서 징험하여 이치를 밝게 분별할 수 있고 선악의 기미나 의롭고 이로운 것, 의로움과 이익,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의 판단을 정밀히 하여 조금도 차질이 없게 하고자 한다면 비로소 이런 바 위태롭고 미미한, 그러니까는 도심은 미미하고 그 다음에 이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미한데 이 두 가지의 갈림길, 그러니까는 위태롭고 미미한, 인심은 위태로움에 흐를 수 있고 하지만 보이는 게 나한테 이로우니까 쉽고, 하지만 도심은 내가 알기가 어려워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판단이 위미한 그 사이의 길의 까닭이나 이런 것들의 정일의 법인 것을 진실로 알아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라고 이 16자 신법에 관해서도 이제 퇴계가 어떻게 입장을 밝히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볼게요. 그러니까는 선악의 기미, 또
의로움인지 이익인지에 대한 기미, 그리고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정밀하게 조금 더 차질 없게 하는 방법이 이발의 수양에서 요구됩니다. 마음에서 징엄하여 이치를 밝게 분별하면 인심이 위태롭고 도심이 미미한 까닭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밀하고 한결같이 수양하여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기르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통서에서는 심지어는 기미를 아는 자는 성인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의 기미가 옳은지 그른지를 이미 아는 자가 성인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발에서 이발로 넘어서는 그 움직임이 10초짜리인 기미를 아는 것이 성찰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움직일 때의 수양 방법으로는 이 신독이 대표적입니다. 신독도 이제 중용의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것보다 잘 드러나는 것은 없으며 작은 일보다 잘 나타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혼자 아는 데를 삼간다. 라고 이제 중용에 나왔고요. 그리고 또 퇴계는 신독을 도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신독의 자리는 단순히 내가 나 혼자 어떠한 혼자 아는 곳을 삼가고 이러한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지만 결국은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기량이 쌓이고 정성이 보태지는 자리가 바로 그 비밀이 꼽히는 곳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 될 대목은 이런 식으로 꼽히는 곳이 특히 자신이 스스로 가장 정직할 수 있는 신독의 자리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내 한순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한순간에 기미를 끊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미발의 수양, 내 어떠한 정성과 어떠한 그 정성이 보태지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신독으로 인해서 기량이 쌓여지는 자리, 이러한 것이 이제 그 정말 신독이 이루어진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번부터는 이제 이발과 미발이 같이 합쳐지는 주일무적이라고 하는 이제 그 수양 방법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현대적인 언어로 풀어보자면 집중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주일무적 혹은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발과 미발에 상관없이 모두 종합하는 수양의 방법은 주일무적으로 마음을 한 군데 집중하여 이리저리 흩어짐이 없게 하는 노력입니다. 단편적으로 보자면 집중은 본래 상대나 조상신과 같은 신적인 존재를 대하는 자세로서 일체의 잡념이 없이 그 대상에게 집중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공자가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집중을 조금 더 이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시경의 부분을 좀 인용해 왔습니다. 공자가 시경을 한마디로 포괄해서 말하면 사무사라고 했는데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무사를 인용한 시경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밑줄 굵은 글씨만 읽을게요. 굵은 글씨하고 그 뒤에 옆에 달랑 읽겠습니다. 생각이 그지 없으니 말을 생각함이 이에 좋도다. 생각이 한이 없으니 말을 생각함에 재주가 있도다. 생각에 시름이 없으니 말을 생각함에 이에 떨쳐 일어나도다. 생각에 간사함이 없으니 말을 생각함에 이에 가도다. 말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승용차죠. 그래서 이 시대의 말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도구였어요. 근데 이 개인이 말을 대하는 태도가 이미 내가 생각만 하면 이 말이 응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으로 이 말의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어떠한 경지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쓴 시를 이제 그 공자가 시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무사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갖다 썼고요. 이게 이제 제가 집중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경지인지를 쓰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그 사무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여기까지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락, 하지만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이 집중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게임하는 청년들 얼마나 집중을 잘합니까? 그쵸? 온통 자기 전에 눈 뜨면 온통 머릿속에 온통 그거밖에 없는 그 위대한 집중.
그래서 제가 집중을 여기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 단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맥락이 흐트러지지만 그래도 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서 유의할 점은 집중의 대상입니다. 성학식도의 106동 규도를 보면 학문의 방법을 널리 배우며 자세히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며 명확히 분별하며 독실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박학, 신문, 신사, 명변, 독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을 제시하고 그 위에 가장 여기 이 위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방법들이 제시되는데 이 위에 있는 첫 단락이 오륜입니다. 예. 그래서 오륜을 떠나서 이 방법들이 시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를 떠나서 이 학문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학문들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학식도의 태극도와 서명도를 살펴보면 그 태극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을 그 태극을 중요시한 거는 천과 태극을 같이 본 이유는 동양에서의 자연은 생성된 자연, 연구하고 탐구해야 될 자연이 아니라 계속 생산하는 자연의 신비로움을 자연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태극도 계속 생산하는 그 능력을 태극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그 태극과 그 다음에 서명에서 보면은 하늘을 아버지라 이루고 땅을 어머니라고 말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지모의 관계로 우주적 가족 공동체를 세계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조선시대 유교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 가족 공동체에서 오륜이란 인간이 경험하는 최초의 성스러운 그 인간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륜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아까도 제가 설명한 물이라는 것과 이제 그 오륜 그다음에 태극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그 집중의 그 바운더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단락 보겠습니다. 주자에게 있어 리란 정의도 없고 개탁, 그러니까 정의도 없고 뭐 개탁하고 인간이 헤아릴 수도 없으며 그다음에 조작도 없다고 했는데 퇴계는 리를 발하고 동하고 심지어는 한 걸음 더 나가 이르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리의 정의를 말한 거는요, 그 중국의 수양학하고 한국의 수양학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중국이 설정한 리와 한국이 설정한 리가 다릅니다. 여기 이 분별을 조금 해내셔야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갖고 왔는데요. 이제 리의 정의를 입법적인 리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퇴계처럼 주제적 리로 해석할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주자는 그러니까 공공이라고 하면 제가 말하는 거는 이 공공이라고 하면 사회와 나와 사회가 어느 정도를 내가 바운더리를 정하고 나라는 안에서 공공성을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간격을 말하기 위해서 갖고 온 개념인데요. 공공의 영역을 해석한 차이가 있습니다. 퇴계의 리 해석은 사회적 리를 뛰어넘는 개인의 종교성까지 끌고 올라간 것입니다. 퇴계가 또 여기서 뭐 사단칠정 선생님 이런 거 나왔는데요. 이것 좀 그냥 뭐 무시해도 되고요. 사단칠정 논쟁에서 이제 사단이라고 이니에지입니다. 이니에지를 논한 곳에서 그 이니에지가 리발할 수 있다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자는 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내가 무슨 뭐 내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떠한 사회적인 원리적인 룰이에요. 근데 퇴계는 리가 바란다 혹은 리가 나한테 이르른다라고 한 거는 이제 다른 공공의 영역과 개인이 이렇게 제한해야 되는 공공성이 좀 다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퇴계의 리는 종교적인 리, 상대적인 리, 주제적인 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집중이 어떻게 쓰여야 되고 어디로 쓰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바운더리를 이렇게 설정하기 위해서 갖고 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에 대해서 뒤에 보겠습니다. 종합적 수양 방법으로 경인 집중은 집중의 대상이 없는 경우 사라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 고유한 형식성 속에 지속되며 때로는 이로써 자의식의 성격을 변화시키거나 그 차원을 격상시킨다. 의식이 그 지향적 내용을 잃고서도 순수 형식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제가 오늘 강연에서 얘기하고 싶은 집중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미발과 이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하고 그리고 그 집중의 바운더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집중이란 예리하고 섬세한 정신의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항성성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항성성법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어두운 밤에서 했나요? 아니, 네. 어두운 밤에 촛불 하나가 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밤에 촛불 하나가 계속 그냥 빛나고 있는 그 미미한 촛불의 그 꺼지지 않는 그 지속됨을 이제 그 항성성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그 미발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려가 일어나지도 않는,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지도 않는 상태. 하지만 집중의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나한테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고유한 형식이 돼버린 상태를 집중이라고 제가 해석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집중의 방법을 퇴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인들이 항문한 것을 살펴보면 종일토록 부지런히 하고 두려워하여 위태로이 여겨, 여기 개구가 나오죠. 일시의 중단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나 공부의 과정을 잡아 오래도록 쌓고 오랜 시간 두고 빠져들어 충분히 맛본 뒤에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차례를 얻어 진리를 자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진리를 어떻게 내 개인의 삶에서 자득할 수 있는지를 퇴계 선생님이 말씀한 부분입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집중이란 잠시의 중간도 혹은 대상이 없는 경우도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어떤 형식성이다. 이는 내 몸의 한계를 넘어서는 임계점과 만나는 긴 실천이기도 합니다. 또 집중은 오랜 시간을 두고 빠져서 충분히 맛을 보아야 하는데 그 맛을 보는 행위는 꽃봉오리를 씹어 먹고 윤기와 기름을 실컷 먹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부를 통해 얻은 지각은 잡념으로 가득 찬 자신의 털을 비우면서 영성과 만나는 지점이 생기는 일입니다. 허령지각에서 허령이라는 건 내가 지각하지 않지만 나 안에 이미 텅 빈 어떠한 신령스러운 존재가 계셔서 그게 계속 빛으로 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허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영성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유아의 사사로움을 깨트리고 무아의 공변됨을 크게 여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극기라는 그 긴 시간의 집중을 통해 나 스스로가 지워진 빈 방에 밝은 빛이 생겨나는 경지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허실생백이 제가 이제 그 집중을 통한 내가 어떠한 경지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비워지는 자리에 빛이 오는 거예요. 내가 비운 그 나의 자리에 빛이 생기는 거. 이게 바로 그 집중의 경지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도서를 허실생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도서를 또 그 선불교에서 왜 내가 그 화두를 붙잡고 이제 선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느 순간 계속 그걸 하다 보니까 화두가 나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경지가 아마 이런 집중의 경지라든지 허실생백이라든지 아니면 이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4번은 이제 제가 이제 개입,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이 개입의 장을 마련한 거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현실에서의 개입한 분들을 제가 이제 예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당대에 살고 있는 누군가의 개입을 제가 그래도 말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개입장을 이제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죽은 자들의 옹석임이라고 하는 제가 그 일본의 학자인데 되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학자인데 이소마츠 주니치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조정래 시인 아시죠? 아리랑 태백산맥 쓰신 조정래 시인 이렇게 그분들을 이제 그분들의 학문하는 방법, 삶의 태도에서의 그 개입을 제가 좀 봤습니다. 일단은 이분은 이제 3.11 동일본 대지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그 부재의 자리에 자기의 미안함, 존재한 자의 미안함으로 이제 만든 책입니다. 제가 이제 인용한 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부재라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 앞에 이거 이소마이 주니치 님의 그 말입니다.
부재라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 앞에 모든 말은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인간은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묶인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이나 음악 혹은 종교와 같은 표현 행위를 통해 이런 현실을 조금이나마 형태로 만들어가는 시도가 필요하다. 나는 이게 사화다라고 하는 거, 이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승려나 무녀의 독경 및 기도, 학자의 문장이 그런 시도들의 서로 다른 표현 회로라고 생각한다. 죽은 이들에 대한 부제가 만들어낸 부끄러움이 표현 행위를 통해 어떤 형태로 만들어내려는 시도. 이소마츠 주니치는 죽은 자에 대한 부제에서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이란 형태를 만들어가는 시도로 삶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래 씨의 인용을 보겠습니다. 30년 동안 죽어간 민족의 수가 4만, 200자 원고지 1800매를 쓴다 하더라도 내가 쓸 수 있는 글자는 고작 300만 자. 이게 조정래 씨가 작가 수첩에다가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정래 씨가 그 많은 아리랑이라든지 태백산맥이라든지 이 많은 원고를 쓸 수 있었던 거는 그 일제시대 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그냥 목도한 게 아니라 나의 그 부재를 나의 책임으로 끌어올린 그런 책임의 결과물이, 개입의 결과물이지 않나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자리에 깃드는 새로움의 가능성은 이 존재 개입 존재의 음성과 기색을 찬찬히 득보는 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새로움은 집중의 결과물이며 집중은 책임과 개입의 매개이다. 집중의 방법으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두려움인데, 이제 뭐 이렇게 제가 그래서 그 미발시 개구를 조금 더 설명하고 싶었고요. 이제 이 뒤에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다리는 자신이 손님, 그러니까 이건 마사지사가 하는 말입니다. 진짜 다리는 자신의 손님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손님을 둘러싸고 있는 큰 존재의 힘을 빌려 그걸 손님의 몸에 흘려넣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소마치 주니치는 와 조정래 씨는 죽은 자에 대한 책임으로 두려움을 삼았고, 다리는 어떤 큰 존재의 힘을 빌렸습니다. 이 셋의 이제 그 공통점을 찾자면 삶의 자리에 깃드는 두려움을 늘 나를 새롭게 하는 가능성으로 삼았고, 원동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삼았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만큼 집중의 결과물로 현실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론을 쓰면서 결론을 되게 많이 썼다 지웠다 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말들을 또 해서 또 되게 또 이렇게 또 원래 본질과 또 어긋나겠다 싶어가지고 말을 막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경이라고 하면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이발 다한 집중은 마음의 주인됨이라고 다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마지막으로 또 전체적인 좀 내용을 보자면 조선시대의 학문은 수양론이 답니다. 실은. 그리고 모든 학자들이 이제 그 조선시대의 미발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그 조선 논쟁을 이어온 뭐 사단칠정 논쟁, 뭐 호랑 논쟁, 이런 이 거대한 논쟁들이 다들 그 인간의 미발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 혹은 미발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의 근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마다 그 미발론을 정립하기 위해 공부를 그 과정으로 삼는 것들도 조선시대에 굉장히 훌륭한 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여기 제가 쓰고 싶었던 내용을 단순히 이제 말로 좀 해보자면요. 저희가 이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종교라고 하는 법률적 구분이 들어옵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법률적 구분은 그 천황을 신으로 삼는 신도와 기독교, 불교 이 세 가지만 종교라고 인정하고 법률 안에서 종교라고 인정해서 문화부에서 다루고, 나머지 종교는 다 유사 종교에서 경찰청에서 다뤘습니다. 그리고 유교는 학문으로, 철학으로 이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 유생들이 향교는 종교시설이니까 돌려달라고 했을 때 그 일본 판결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향교는 교육시설이지 종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돌려줄 수 없다. 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유교가 종교로서 기능하지 않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 신종교들은 동학을 통해, 저는 유교의 근대성을 가장 잘 실현한 건 동학이라고 보고, 그 동학이 그 일본의 법률적 한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신종교들이
자기 종교성을 형체해서 오우죽순 다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신종교들은 즉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계속 뭔가 이렇게 그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법률적 안에 들어가고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지금 우리는 신종교들이 제대로 잘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은 아마도 우리가 조선시대를 나라를 지키지 못한, 나라를 이제 망쳐버렸다고 하는 유교 탓을 하면서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까지 버려버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학문적인 장점까지도 다 버려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유교는 단순히 저는 유교라고 보지 않고요. 유교는 보지 않고요. 제가 주자와 퇴계와 다른 점을 본 거는 한국은 옛날부터 동이족이라고 해서 이자가 활 쏘는 이자거든요.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다. 그래서 이자를 그렇게 붙였고, 워낙에 아주 고대 때부터도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고, 지금 한국의 지성묘 고인돌이 세계의 70-80%가 세계 70-80%의 고인돌이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주 고대 때, 우리가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 때부터도 죽은 자에 대한 기림, 죽은 자를 섬기는 문화가 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문화들에서 저는 유교가 아주 잘 맞아 떨어졌고, 그래서 저는 주자의 유교, 그러니까 중국식 합리적인 유교보다도 한국에서 종교적인 유교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건 한국적 유교를 했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압축적 성장이 가능했던 것도 어쩌면 이런 집중의 노력, 이 집중의 것들이 조선시대부터 계속 내려왔던 우리의 DNA이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도 이제 한류가 많이 지금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집중과 가족주의, 가족을 중요시했던 오륜의 사상에서 중요시했던 그런 것들이 그렇게 평가받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살려내고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저는 이 강의가 정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나라에서 정말 이 강의를 지원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할 정도로 이 수양학 강의가 한국에서 얼마나 뿌리 깊게 각인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장점인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다가 결론이 그래서 막 너무 말이 많아서 지우고 또 다시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그냥 이렇게 맺게 됐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기까지 좀 강의를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셨고.